왔어요 여러분. 준비되었습니까? 우리는 부산어들. 반갑습니다. 와우. 솔직히 말하자면 실망이에요. 어떤 부분이 실망이시죠? 아니 스탠드업 코미디라는 거는 네. 기존에 있었던 그 네. 코미디의 틀을 네. 다 뒤져엎고 네. 좀 혁신적이고 그렇죠. 좀 일정의 좀 그냥 혁명. 혁명이죠, 혁명. 예. 근데 지금 방금 전에 우리가 했던 그 정해진 인트로. 예. 그러면은 그 알파고님이 원하는 또 인트로 있어요? 아니 그냥 바로 부산 사투리로 형님 오셨습니까 하고 그냥 얘기하면 되는데 뭐였지? 무한 터전 이거 뭐가 달라 이거 지금. 저희 또 인트로가 있기 때문에 네. 딱 하긴 했는데 그러면 바로 약간 부산 느낌으로 바로 해보겠습니다. 뭐 다 하세요 괜찮아요. 왔습니까? 네 왔습니다. 알파고님 왔습니까? 왔습니다. 부산 어떻습니까? 부산 좋습니다. 그러면은 일단 부산에 오셨으니까는 네. 지금 우리 시청자분들은 우리 그 뭐지 손짓을 오해할 수가 있어요. 맞아요. 그 좀 설명해 주셔야 돼요. 왜냐면 이 질문지가 여기 있어가지고. 아니 질문이 왜 여기 있는지를 설명해 주셔야 돼요. 맞아요. 제가 오는 길에 휴대폰을 떨고 가지고 네. 제 휴대폰 액정이 다 나가버렸습니다. 네. 그래서 부득이하게 이거 알파고님 휴대폰으로 네. 질문지를 좀 보고 질문지가 있으니까 저한테 있으니까 중간중간 화면에 꽂으면 또 나의 질문을 인식시켜가지고 맞아 좀 양해 네.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간단하게 그 네. 자기소개하고 저희 이제 부산 코미디 클럽이랑 좀 네. 어떤 인연이 네. 있는지 좀 한번 설명해 주시면. 자기소개 이제 한국에 온 지 21년 끝났고 22년 차예요. 22년 차. 네, 2004년 9월에 왔어요. 그리고 이제 처음엔 학생이었다가 다음에 외신 기자였다가 다음에 코미디언이었다가 지금은 이제 주 5분 아마 언론에 가깝고 그렇다고 해서 코미디를 그만둔 것도 아니고 그만둔 건 아니고 이렇게 짬뽕으로 살고 있어요. 그러면은 지금은 일단은 더 큰 타이틀이 일단 기자신 거잖아요. 네. 그죠? 네. 중동 전문 기자. 중동 전문 기자. 네. 계속 이거를 해야 되는군요, 저희가 지금. 네, 안타깝네요. 네, 굉장히 네. 제가 이걸 이렇게 수시로 이렇게 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가 사실 알파고님 초대 이렇게 했는데 네. 사실 스탠드업을 엄청 자주 하시지는 않는 건가요, 지금은? 저 거의 한 달에 최소 2-3번 정도 해요. 한 달에 2-3번. 그래도 꾸준히 하고 계시네요, 그죠? 네, 넋 쓰면 안 되니까. 맞습니다. 뭐든지 꾸준히 해야 됩니다. 근데 제가 들은 바로는 약간 스탠드업을 막 그렇게 이렇게 돈을 좀 벌려고는 하지 않고 있다. 그냥 아니 처음에는 즐거워서. 돈을 벌려고 했었죠. 맨 처음에. 처음에는. 왜냐면 2016년에 갑자기 제가 백수가 돼가지고 2012년에 16년 16년에 그리고 인생이 완전 꼬였는데 이 꼬인 인생을 어떻게 바꿀 수가 있을까. 무슨 좀 약간 또래 짓을 해야지 역전이 될 것 같아서 어떤 또래 짓을 할까 하다가 스탠드업 코미디 해보자. 그래서 마지막 톤으로 이제 저는 극장을 빌려가지고 포스터도 만들고 홍보도 하고 그런 식으로 모객을 해서 공연을 3번 했고 근데 이제 사람들이 일종의 좀 약간 사회 활동처럼 도와주자는 마음으로 오는 것들도 있고 신기해서 오는 것들도 있고 모르는 사람들 왔었어요. 그쵸. 공연을 3번 했어요. 연속 2016년 9월에 네네. 약 언제지? 9월 전이죠. 네네네. 9년 전이에요. 9년 전. 네네네. 그때 돈을 벌었어요. 근데 이거 지속적으로 하기에는 좀 힘들었다는 걸 깨달았어요. 왜냐면 그 당시에는 스탠드업 코미디 한 사람 없었어요. 국내에. 맞습니다. 네. 근데 이제 이병재 씨가 스탠드업 코미디를 하고 그것이 이제 넷플릭스에다가 타가지고 네. 그래서 이제 원래 기존에 있었던 코미디언들도 이걸 하려고 하고 그러다 보니까 판이 생겨서 이제 스탠드업으로 돈을 벌 수 있는 거 아닌가 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이번에도 코로나 터졌어요. 그 이후로 맞죠? 이제 좀 뭔가 될 만한 시점에 또 코로나가 터졌네요, 그죠? 이제 다음에 코로나가 이제 정리가 되는 바람에 동시에 이제 코로나에도 불구하고 암암리에 스탠드업 코미디 반이 좀 약간 고지고 있었지만 제가 스탠드업 코미디 덕분에 어떤 유명한 라디오 방송에 섭외됐었어요. 다음에 그 고정으로 됐는데 사람들이 저를 그냥 웃긴 외국인으로 생각하고 그동안 가볍게 들었다가 이제 같은 시기에 탈레반이 아프가니스탄에서 정권을 잡았는데 네네네. 주제가 그날 그거였거든요. 근데 저는 기자로서의 지식하고 스탠드업 코미디언으로서 말발을 섞어서 설명을 했는데 그 영상이 한 며칠 안에는 100만 찍었어요. 그때 사람들이 알파고
그걸 왜 이렇게 알아? 저 원래 기자야. 고민들 아니에요. 네. 지금 고민들 하지만 웃긴 사람인데 네. 이렇게 지식도 많고 네, 그걸 신기하다. 왜 이렇게 잘 알았냐고. 그러다가 이제 그 계기로 다시 기자 일로 좀 약간 복귀할 수 있는 길이 생겼는데 그렇다고 해서 거미들 그만둔 건 아니고 해외에 나가게 되면 출장 때문에 거기 현지 있는 코미디언들이랑 미리 연락하고 해외에서도 좀 약간 이렇게 코미디 공연을 하고 뭐 죽이지는 않았어요. 좋습니다. 네. 아니 근데 저는 좀 궁금한 게 그 이제 백수가 됐다고 하셨잖아요. 네. 근데 거기서 내가 뭔가 이제 돈을 벌어봐야겠다, 내가 이제 살아가야겠다 했는데 선택한 게 스탠드업 코미디예요? 왜냐면 이런 거예요. 블루오션을 항상 찍어야 돼요. 네. 저 항상 블루오션을 찍어왔던 사람이에요. 2004년에도 사실은 유학하려고 했을 때는 한국이 그 당시에는 2004년에는 그렇게 핫한 유학의 나라, 유학지 아니었어요. 저 항상 이렇게 블루오션들을 찾아다니는 스타일이니까 그때 스탠드업 코미디가 블루오션으로 보였고 스탠드업 코미디 덕분에 제가 한국말을 조금 더 재치 있게 좀 더 재미있게 할 수 있는 이제 능력이 생겼어요. 왜냐면은 그때는 말씀하신 것처럼 스탠드업 씬 자체가 거의 없다시피 했잖아요. 네. 한국에는. 근데 그냥 이게 블루오션이라고 딱 느껴졌던 그런 이유가 있어요? 그 당시에는 이미 개그 콘서트가 피크를 치고 내려가기가 시작했었거든요. 이제 개그 콘서트에 대한 수많은 비난이 있었어요. 개그 콘서트에 관한. 왜냐면 누가 민원을 넣으면 그 민원의 내용이랑 관련된 조크를 못하게 되고 그런 것들을 악순환이 돼가지고 개그 콘서트에 좀 약간 재미없어지고 있었다는 그러한 분위기가 맞아요. 없지 않아 있었고 그리고 이제 유튜브도 이제 그때 확산하기가 시작했잖아요. 네네네. 웃긴 유튜브들도 이제 생기고 뭐 네. 코미디는 아니지만 웃겼다고 해서 사람들이 보는 그러면 한국 사람들이 새로운 코미디 장르를 찾는 것이 아닌가. 그리고 한국에 있는 엔터테인먼트 시장은 항상 미국을 제 눈을 감지는 않거든요. 네. 미국에 무슨 일이 있는지 다 봐요. 근데 미국에 있는데 한국에 없는 거 하나 있네요. 그것이 바로 스탠드업이었다. 그러면 그걸로 해야겠다. 왜냐면은 저는 사실 스탠드업을 보기 시작한 지가 한 17년도? 18년도였거든. 그때도 막 사실 유튜브 같은데 자료를 찾아보면은 한국 거는 하나도 없는 거예요. 옛날 지미 창인가 그 한국 잔이윤? 잔이윤 씨 말고는 거의 없었어요. 진짜 막 안 하는구나. 그리고 이제 그냥 저도 이제 외국 거만 주로 보고 이렇게 했었는데 그때는 이미 이제 알파고님 같은 경우는 없으니까 그냥 해보자 약간 이런 생각을 하신 거였군요. 아니 뭔가가 없으면 이유가 두 가지일 거야. 하나는 없는 이유가 있겠다. 그죠? 안 돼서 없는 거다. 네. 아니면 하나는 기존에 있는 시장에다가 엄청난 인프라가 깔려 있기 때문에 이제 이쪽에 넘어가진 않는 것이다. 그래서 저 보기에는 한국 사람들이 스탠드업 코미디 같은 그 장르에 대한 좀 약간 호불호가 있을 거예요. 왜냐면 한국 문화는 좀 이렇게 미덕의 문화고, 그렇죠. 좀 약간 누가 한 명이 나와서 혼자서 나대는 것에 대해 좀 반감이 없지 않아 있고, 그리고 코미디언이라는 거 바보 돼야 되고, 나는 그 사람보다 더 높다는 걸 느껴야 되고, 나는 우월감을 느껴야 되고, 이 바보, 이 병신 새끼, 이걸 느껴줘야지 나는 웃어주고, 이건 이제 깔렸기 때문에 스탠드업 코미디가 여기서 나올 수밖에 없다는 분석을 할 수 있는데, 근데 동시에도 제 보기에는 스탠드업 코미디 하려고 했는데 실패한 거 아니고 누가 제대로 국내에서는 집중적으로 해본 적이 없는 것도 없지 않아 있었고, 그래서 저는 이거는 그 가능성이 없는 일이 아니고 조금 이렇게 몇 명 사람이 꾸준히 인내심을 가지고 이걸 시도하면, 그리고 새로운 세대가 항상 앞 세대랑 완전 연을 끊는 채로 나타나거든요. 한국에서 좀 세대 간의 갈등이 너무 심해요, 사실은. 그렇죠. 예를 들면 튀르키예에서 아직도 젊은이들이 물론 새로 나온 음악을 듣긴 하지만 엄마 아빠 시절에 유명했던 음악들도 되게 많이 들어요. 그 세대 간의 갈등이 한국이 좀 약간 심한 편인데, 그래서 이 새로운 세대가 미국에 유학하거나 아니면 인터넷에 돌아다니다가 아니면 넷플릭스라는 거 생겼는데, 넷플릭스를 통해서 분명히 스탠드업 코미디라는 장르를 접할 텐데 웃기잖아요.
아 그러면 이것도 언젠가 한국에서 터질 건데 그러면 일단 나는 한번 찔러보는 거 어떨까? 와 그러면 어떻게 보면 성견지명이 조금 있으셨던 것 같기도 하고. 이미 어느 정도라고 할게요. 왜냐면 지금은 이제 좀 스탠드업 씬이 이제 생긴 지도 이제 한 4, 5년 됐고 지금도 이제 씬이 조금 많이 계속 커지고 있잖아요. 감사하게도 지금 서울에서 스탠드업만으로 먹고 사는 사람들이 생겼어요. 예전에는 불가능한 일이었어요. 근데 스탠드업을 하고 동시에 딴 걸 해야지 먹고 살 수가 있었는데 지금은 이제 서울 정도는 씬이 좀 약간 커졌기 때문에 스탠드업만으로 감사하게도 먹고 사는 사람들이 생겼어요. 진짜 어떻게 보면 되게 오지라는 말이 있잖아요. 굉장히 이제 예전부터 하신 그런 느낌인데 여튼 그 지금 이제 스탠드업도 하시고 그다음에 기자도 하시고 근데 사실 저는 좀 비슷한 점을 많이 느꼈어요. 그 기자가 가지는 그런 뭐 덕목이라든지 기자로서 이제 가져야 되는 역량들이 뭔가 스탠드업 코미디언들도 사실 사회 이슈 이런 얘기를 좀 많이 하게 되잖아요. 뭐 그게 필수는 아니지만 근데 기자들은 또 뭐 당연히 막 사회 이슈라든지 뭐 세계 정세 당연히 또 이제 중동 쪽이라든지 한국 쪽도 많이 이제 다루실 거고 근데 그런 거를 병행하다 보면은 좀 이제 부딪히거나 약간 조금 불편한 점 그런 거는 없을까요? 한국에 있어서 불편한 거 있지 원래 부딪히는 건 아니에요. 왜냐면 해외에서도 그런 사례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 미국에 있는 트래블 노아도 트래블 노아 뭐 물론 기자는 아니지만 그래도 기자 언론인 활동하잖아요. 그 MC로서 맞아요. 근데 동시에 스탠드업 코미디 하고 사실은 스탠드업 코미디하고 언론의 일은 목적이 다르지만 작업이 똑같아요. 스탠드업 코미디언도 기자도 이제 관찰을 잘해야 돼요. 맞아요. 관찰을 너무 잘해야 되고 관찰을 잘하고 난 다음에 핵심적인 포인트를 캐치해야 되고 캐치하고 난 다음에 나는 이 캐치했던 포인트를 어떤 표현으로 표현해야 어떤 말로 표현해야 구독자 아니면 시청자 아니면 이제 관객이 내 눈에 보였던 그 포인트를 강력하게 공감할 수가 있을까? 이것이 기자하고 스탠드업 코미디는 똑같은 고민이에요. 나 가서 이제 취재를 했고 아니면 현장에 가서 알아봤고 아니면 자료조사를 통해서 뭔가를 발견했는데 이걸 글로 쓸 때 아니면 방송에 나와서 이제 말로 풀어줄 때는 어떻게 이걸 풀어줘야지 시청자 아니면 독자가 지루하지 않고 내가 발견했던 것을 그대로 받아들일 수 있을까가 기자의 고민인데 스탠드업 코미디언도 마찬가지예요. 이제 목적이 다를 뿐이에요. 하나는 정보 전달을 하는 목적이고 하나는 상대방을 웃기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하는 작업 자체가 똑같다고 저는 봐요. 그 과정들은 비슷하다. 뭐 저희도 사실 저도 이제 스탠드업을 하고 있지만은 사실 기사라든지 뭐 주위에 일어나는 일들을 많이 보게 되잖아요. 사실 봐야지 또 소재들이 나오고 뭐 정치라든지 사회 이슈들을 많이 보게 되는데 근데 그 결국에는 결과물이 조금 다르다. 그러니까 목적이 다르다 이 말씀이시잖아요. 그러니까 기자는 정보 전달에 이제 목적을 두고 결국 스탠드업은 웃음. 근데 제가 사실 알파고님 기사를 많이 읽어보진 않았는데 약간 기사도 조금 재밌게 쓰시는 편인가요? 아니 기사는 재밌게 왜냐면 글이니까요. 그래서 이제 사람 읽고 난 다음에 남아야 돼요. 물론 이제 글도 두 가지 글이에요. 논평 글이 있고 리포팅 형태의 이제 지제물 글이 있는데 지제물 글은 너무 드라프트하게 쓰지만 근데 강력하게 기억에 남을 수 있게끔 표현을 잘해야 되고 형용사들을 잘 선택해야 돼요. 그냥 논평을 쓸 때는 뭐 당연히 좀 약간 논평이니까 이제 거기서 나의 내피셜이 들어가야 되거든요. 리포팅 지제물을 쓸 때는 리포팅이니까 나의 내피셜 들어가면 안 되고 내가 안 느껴져야 돼요. 그냥 팩트만. 근데 이제 논평을 쓸 때는 이제 나의 내피셜이 들어가니까 그걸 이제 웃기게 쓸 때가 많아요. 논평에는 사실 맞죠. 내 생각들이 들어갈 수밖에 없죠. 거기는 그러면 조금 이제 좀 유머한 부분 많이 넣었죠. 왜냐면은 그 스탠드업을 하시기 전에도 기자를 하셨잖아요. 근데 이제 스탠드업을 하게 되면은 사실 그 스탠드업이 가지는 그런 구조들이 있잖아요. 내가 대본을 짤 때도 그럼 이제
이제 기사 뭐 논평을 쓰실 때도 막 뭔가 좀 약간 여기 펀치라인을 좀 넣어야겠다. 약간 이런 식으로 하시는지. 쓰다가 네. 생각이 나면 내가 그 주제를 생각하면서 내 스스로 웃기는 포인트가 느껴지거나 눈에 보이면 바로 이제 쓰다가 그걸 거기다가 도입시키죠. 쓰다가. 네. 예를 들면 쓰잖아요. 네. 쓰다가 이제 동시에 내에서 이거 이제 형성이 되잖아요. 네. 내가 쓰는 자체가. 네. 거기서 나를 웃기게 하는 포인트가 내 눈에 보이면 쓰다가 거기에다가 추가를 해요. 네. 근데 그게 어떻게 보면은 스탠드업의 스탠드업 코미디언으로서 자아와 근데 기자의 스탠드업 하기 전에도 그랬어요. 그때도 약간 유머러스하게 네, 하셨군요. 저는 니스윅이라는 잡지가 있거든요. 네네. 주간지인데 네. 세계에서 두 번째로 제일 유명한 세계적인 잡지예요. 네. 첫 번째는 타임지고 네. 두 번째는 이제 니스위크예요. 뉴스위크. 네, 니스위크 이제 한국어판이 한국에서 따로 나와요. 이제 미국에서 나온 니스위크의 70%는 한국어로 번역해가지고 30%는 현지에서 여기 한국에 있는 기자들을 써요. 저 거기서 2년 넘게 주필이었거든요. 네네네. 주필이 왜 이제 모르겠지만 농객 네. 글을 썼어요. 저 거기에다가 선발된 이유는 예전에 진짜 이름도 누구도 모르는 언론사에서 글을 쓰고 있었는데 그걸 보고 그 사람들이 외국인인데 웃기게 쓰네 해가지고 선발된 거예요. 그 스탠드업 하기도 전에. 훨씬 전에 2012년 13년. 아니 약간 그냥 되게 그냥 그 사람 자체로서 그 유머를 좀 많이 가지고 계신 분인가 보네요. 논평이라는 거는 이제 스탠드업이랑 비슷한 건데 분자이잖아요. 네. 그렇죠. 네. 어떤 문제점을 이제 지적을 해야 되고 이 문제점을 어떻게 이겨내야 되는지 근데 왜 문제인지도 설명해 줘야 되는데 네네. 이제 여기서 독자가 공감을 해야 돼요. 네네. 공감하는 순간이 언제냐? 웃을 때예요. 맞죠. 독자가 그걸 웃지 않으면 나랑 같은 공감을 하진 않아. 왜냐면 내가 웃을 때 그분도 웃었다면 그러면 나하고 독자가 만난 거예요. 연결이 됐다. 네, 연결이 된 거예요. 사실 그 웃음이라는 게 되게 그러니까 웃음을 유발하는 장치들이 되게 많겠지만은 엄청 큰 부분을 차지하는 게 공감이잖아요. 네. 이제 공감이 이제 베이스가 되면은 사실 왜냐면 저 사람도 그걸 웃기게 느끼기 때문에 나도 웃기게 느끼고 같이 이제 웃음이 나오는 그런 건데 그래서 이제 예전부터도 글을 그런 식으로 좀 웃기게 그것도 있어요. 네. 웃음이라는 거 이제 공감을 했다는 의미잖아요. 공감하게 되면 이제 더 이상 독자가 저자를 아니면 글쓴이를 남으로 보지 멀게 않아요. 느껴지지 않는다. 가까워진 거군요. 처음에는 어떤 뭐 중동놈 새끼가 뭘 또 들고 다니고 네가 뭘 아는데 이런 식으로 좀 편견으로 접근하는 사람들 많아요. 그렇죠. 특히 예를 들면 그 글의 주제가 예민한 주제라면 난민 문제라든가 등등등 좀 약간 일단은 이 케밥놈 새끼 양고기 냄새나는 새끼 뭐라지? 본인이 케밥놈 새끼 하니까는 너무 재밌네요. 한국 남자들은 아시다시피 음식을 가지고 장난 많이 쳐요. 그러니까 김치놈 같은 김치녀 그러니까 그런 거네요. 스시녀 케밥놈 새끼 당사자성이 있으니까 그래도 하여튼 그런 식으로 이제 편견으로 접근하는 사람들이 많으니까 그 글의 첫 절에서 하나의 조크가 있으면 다음에 나올 얘기를 전달하는 데 있어서 도움이 돼요. 맞아요. 사실 저희 스탠드업뿐만 아니라 그 일반적인 그 대화 상황 그리고 처음 만나는 사람들도 사실 유머가 조금 가미되면은 금방 친해지잖아요. 막 뭐 이제 플러팅이 아니더라도 그냥 이렇게 웃겨주고 하면 이러면서 막 금방 가까워지고. 그래서 뭐 기사를 논평을 쓸 때도 약간 그렇게 좀 유머스럽게 시작을 하면은 독자들과 이제 기사를 보는 사람과 조금 더 가까워지면서 시작할 수 있다 이 말씀이시군요, 그렇죠? 솔직히 말하자면 윤수님 여기 질문 많지도 않은데 제대로 좀 외우시고 이제 없애면 안 될까요? 그렇게 많지도 않아 질문이. 그렇게 뭐 무슨 어려운 질문들도 아니야. 내가 기억력이 안 좋아가지고. 알겠습니다. 야동 그만하세요. 야동 그만 보라고요? 야동 때는 경력 떨어지잖아. 그건가 진짜로? 저를 깨뚫어 보셨군요. 깨뚫어 보셨네. 제일 큰 증상이 그거예요. 아니 그 기자랑 그 스탠드업을 하고 계신데 그러면은
제일 좀 많이 다루는 아니면 내가 제일 많이 다루고 싶은 그런 내용이 있을까요? 네, 이제 스탠드업이라는 건 아마 아시니까 아셨겠지만 이제 우린 하나의 페르소나로 등장을 해요. 무대에. 이 페르소나를 1분 안에는 관객한테 소개를 해줘야 돼요. 내가 어떤 사람이다. 네. 그래서 그 페르소나가 이제 입력이 머리에다가 입력되고 난 다음에 그 페르소나랑 관련된 얘기를 들으면 들을수록 공감되는 포인트들에서 웃어줘요. 그래서 저는 이제 우리 서울에서 지금 스탠드업에 이제 새로 도전하는 친구들 있잖아요. 제일 빠른 시기 안에는 너무 큰 이제 많은 성장을 하는 코미디언 후배들이나 친구들을 잘 분석을 하면 그 첫 1분에 자기 페르소나를 제대로 소개를 하는 친구들이에요. 나오자마자 관객은 이거 어떤 새끼인지는 알아야지 다음에 나온 스토리를 들을 때마다 공감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스토리가 있지만 이 스토리가 입에서 나올 때 그 입의 주인공에 대해서 데이터가 없으면 스토리가 재미있어도 공감이 안 돼요. 더 깊게 들어갈 수 없다는 거네요. 내용으로. 이런 거잖아요. 이렇게 미국에 있는 코미디언들의 우리는 농담들을 무대에서 해봤자 안 웃길 때도 있어요. 그럼요. 똑같은 코미디언이 했는데 웃겼는데 왜 우리가 해서도 안 웃겨? 왜냐면 그 스토리가 그 페르소나랑 뒷받침돼야 돼요. 매칭이 안 되니까. 그래서 일단은 1분 안에는 그 페르소나가 소개돼야 돼요. 제일 빠르게. 근데 저는 말을 안 해도 겉모습으로 페르소나에 대한 인식이 있어요. 아, 우리나라 와인은 중동놈 새끼. 어떻게 보면 굉장히 유리한 포지션이네요. 그렇죠. 나름 유리한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페르소나를 가지고 할 수 있는 얘기들은 이제 인종차별, 그렇죠. 뭐 종교 이야기, 뭐 아니면 뭐 중동에서 여성, 한국에서 여성 문제, 뭐 이런 식으로 할 만한 얘기들이 있어요. 근데 또 문제가 뭐냐면 이건 장점이자 단점인데 이 문제를 가지고 계속 얘기를 하면 질려요, 사람이. 질린다. 지루해요. 이제 코미디 우리는 지금 두 가지 공연을 하잖아요. 하나는 6명 나와서 15분씩 하는 공연도 있지만 또 스페셜을 할 때가 있어요. 1시간 스페셜. 저는 2016년에는 스페셜로 시작했어요. 15분 공연을 시작하진 않았어요. 그냥 나와서 1시간 20분 떠들었어요. 그래서 저는 사실 스페셜 이제 영상을 올리진 않았지만 1시간 넘게 혼자 떠드는 경우는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느낀 거 뭐냐면 이 주제들만으로 쭉 하면 안 되고 일단은 이 주제들 앞에다가 놓고 제대로 이제 나의 페르소나와 다음에 나의 그 두 번째 페르소나. 예를 들면 나는 이제 게으른 사람이다, 아니면 나는 질투심, 뭐 이제 나의 그 성격들을 나의 그 큰 제일 하이라이트 되는 페르소나 밑에서 녹이고 난 다음에 내가 어떤 새끼인지를 이제 관객이 이제 알게 됐잖아요. 그럼 이제 이렇게 너무 뻔한 인종 얘기 아니면 뭐 이민자 얘기 이거 아니고 이번에 그 성격이랑 관련된 스토리들을 부려야지 스토리가 이렇게 전개돼요. 그러니까 이제 초반에는 정말 나만이 가질 수 있는 특성, 페르소나에 대해서 소개하고 얘기하지만은 사실 그게 계속되면은 사실 또 엄청 가까운 느낌은 아니잖아요. 관객 입장에서는. 그렇기 때문에 조금 더 이제 일반적인 얘기, 맞죠? 인류애적인 얘기를 하기 시작하는군요. 사람으로서 가지는 성격들, 그 다음에 사람으로서 겪는, 이거는 사실 인종, 나라 상관없이 느낄 수 있잖아요. 뭐 똥 싸러 간다는 얘기 같은 거. 이제 공감이라는 거 두 가지예요. 하나는 목격으로 나오는 공감, 하나는 본인이 직접 겪는 것들, 공감이 있는데 목격으로 공감은 처음에는 좋죠. 왜냐면 나 봤었어. 이런 새끼가 있어. 우리 대학교도 있었고 우리 직장에 있는데 근데 그거에다가 너무 배팅을 하면 그러면 나의 몸 여기 있고 내가 목격했기 때문에 나 몸으로부터 떨어져 있는 누군가예요. 근데 내가 직접 경험했던 공감이라면 예를 들면 뭐 너무 화장실에 들어가고 싶은데 안에 누군가가 있다. 근데 나도 그걸로 관련된 소리 있다면 그러면 이제 무대 위에 있는 사람이 내면화가 되기가 시작해요. 그래야지 이제 진짜 제대로 된 이제 예술가하고 그 예술을 즐기는 시민 관계가 형성되고 그걸로 이제
발전해 나가야지 장기적으로 이 예술 활동을 할 수가 있는데 나는 예술을 이제 펼쳤어요. 근데 그 예술을 사람들이 처음에 공감을 했지만 내면화를 하지 못했다면 장기적으로 이거 순순한으로 갈 수가 없게 돼요. 너무 그 스탠드업 코미디언으로서는 진짜 너무 공감하는 말인 것 같습니다. 예. 결국에는 이제 앞쪽에는 나를 소개하는 거지만은 이 사람들과 정말로 이제 더 깊은 이제 연결이 되려면은 정말 이 사람들이 공감할 수 있는 내면화 시킬 수 있는 얘기들 좀 해야 된다. 그래야지 롱런 할 수 있다. 예. 아 너무 지금 좋은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는데 일단은 저희 바로 광고 보고 오겠습니다. 예. 아휴, 주말에 할 것도 없고 부산에 재밌는 거 없을까? 왜 없어? 원 없이 웃을 수 있고 아주 가끔 감동이 있는 부산 코미디 클럽 있잖아. 아니, 청년들은 다 떠나간 노인과 바다 부산에 그런 곳이 있단 말이야? 그래, 광안리 어댑터 시어터에서 매주 금요일 토요일 공연하고 있다고. 지금 당장 예매하러 가야겠다. 가자. 같이 가. 광고 보고 왔습니다. 예스. 아 너무 지금 좋은 얘기 하고 있고 그러면은 조금 더 이제 다른 이제 또 주제로 이제 정말 그 알파고님의 사람으로서의 또 얘기를 저는 하고 싶은데 사실 일단은 지금은 한국인이시지만은 일단은 이제 튀르키예 인해서 지금 귀화를 하신 거잖아요, 그죠? 근데도 사실 저도 이제 영어를 쓰고 영어로 이제 스탠드업을 해본 적이 있고 지금도 하고 있는데 굉장히 어려워요. 남의 언어로 다른 언어로 이렇게 누군가를 웃긴다는 게 이거는 제 보기에는 뭐라고 해야 되나 사람들이 너무 쓸데없이 과장한 것 같아요. 다른 언어로 누군가 웃긴다는 왜냐면 게 미국에서 지금 스탠드업 코미디 활동하는 사람들 보시면 다 이민자들이 아마 가반일걸요? 그렇죠. 이민자들이 많긴 하죠. 그래서 지금도 우리 윤수님이 다 한국을 여기 있는 거 다 때려치고 미국에 가서 미국에서 스탠드업 코미디 컨텐츠만 소비하시고 그리고 거기서 스탠드업 코미디 활동을 하시면 1, 2년 만에는 문제없이 하실 거예요. 그런 사례가 있어요. 우리 예전에 서울에서 같이 코미디 했던 친구 있었어요. 상돈이 이상돈 이씨인가 까먹었어요. 하여튼 애가 여기서 이제 좀 약간 잘 안 풀리니까 안 되겠다 해가지고 다 때려치고 영국에 갔어요. 지금 영국에서 스탠드업 코미디언을 잘 살아요. 그냥 영어 쓰시면서. 그분은 원래 영어를 쓰시는 분이었나요? 애는 예전에 어학연수로 호주에 간 적이 있었고 호주라고 기억하고 있어요. 한 1년? 1년인가? 2년 정도 호주에서 살았나? 다음에 와서 이제 한국에서 회사 생활하고 있었는데 그때 그 2년 유학 생활 덕분에 영어가 좀 어느 정도 돼 있는 친구였죠. 그래도 근데 사실 그 다른 언어를 배우는 것도 사실 쉽지 않은데 스탠드업을 하는 건 저는 쉽지 않다고 생각하거든요. 이건 시간 투자의 문제예요. 시간 투자 맞죠. 코미코도 물론 지금 다시 들어오기로 했는데 멕시코에서 스페인어로 스탠드업 코미디 해왔던 친구고. 여튼 그 한국어로 지금은 괜찮으시겠지만은 뭐 한국에서 그리고 한국어로 스탠드업을 할 때 조금 제일 어려운 점은 그래도 뭔 것 같으세요? 신이 없어서 제대로. 그냥 신이 없다. 튀르키예나 지금 튀르키예에서도 신이 미국만큼은 아니지만 한국이랑 비교하면 몇 배예요. 훨씬 크군요. 오, 저는 그거 처음 들었습니다. 유독 좀 약간 동양 쪽은 아마 스탠드업 코미디 씬이 약한가 봐요. 그런 것 같아요. 그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동양 그 특유의 약간 그런 문화들이 이 스탠드업을 조금 배척하는 그런 게 좀 있지 않나. 저 한국 같은 것도 유교 사상도 굉장히 강하고 맞죠? 예의도 많이 차리고 그러다 보니까는 이제 관객들한테도 약간 또 이렇게 어느 정도 예의를 차려야 되는 그런 게 좀 있다 보니까는 저는 싱가포르에서 공연 2번 했었는데 거기서도 공연장 이제 운영 친구가 그분 헌혈이었어요. 엄마가 한국인이었어요. 하여튼 물론 지금 돌아가셨어요. 안타깝게도. 그 애가 도와줘가지고 제가 거기서 무대를 쓸 수가 있었어요. 나름 유명한 무대였거든요. 메릴린 코미디 클럽. 지금 그것도 없어졌긴 했지만 안타깝게도 자리가 없어서 제가 월요일에 배접이 됐거든요.
자, 상상해 보세요. 월요일이 제일 관객이 안 올 날이 아닐 거 아니에요. 그렇죠. 네. 월요일 감당 꽉 찼어요. 네, 그리고 입장료는 35불. 한국 돈은 한 4만 원? 아니요, 3만 원 전. 왜냐면 거의 뭐 10불은 만 원이에요. 예, 싱가포르하고 한국. 싱가포르 달러군요. 네, 싱가포르 달러. 이제 사람들이 이걸 알아야 돼요. 아, 나는 이제 3만 원 정도 주면 그러니까 맥주 한 잔이나 두 잔 정도 마시면서 엄청 재미있는 얘기를 들을 수가 있다는 거를 다들 알아야 되는데 너무 일부만 알고 그리고 이제 공연장이 많지 않다 보니까 이제 한 공연장에 가면 이제 거기서 사람들 대충 몇 명인지가 뻔하잖아요. 한 두세 번 가면 똑같은 사람들이고 거기 있는 그 코미디언들도 레퍼토리를 빨리빨리 바꾸지 않다면 더 처음에 이렇게 스탠드업 코미디를 소비하고 싶다는 그 욕구가 차오르다가 식일 수도 있어요. 관객들 입장에서. 네. 그래서 이거는 빨리 스탠드업 코미디언으로 숫자가 늘어야 되고 홍보를 더 열심히 해야 돼요, 우리가. 아, 진짜 근데 이거는 어느 그 스탠드업 하시는 분들 다 겪고 있는 문제인 것 같아요. 네. 저희도 사실 부산에서는 이 하는 데가 저희밖에 없기 때문에 사실 부산 관객 입장에서는 스탠드업 보고 싶다 하면은 저희한테 오거나 아니면 또 서울까지 올라가거나 해야 되는데 저희도 사실 이제 코미디언들이 좀 고정적으로 정해져 있다 보니까는 일단은 비슷한 레퍼토리를 할 수밖에 없고 그러면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아니 근데 레퍼토리 만들어야 돼요. 그래서 그러니까 만들어야 되죠. 그래서 저희도 코미디언들이 좀 많이 오게끔 홍보도 하고 있고 그다음에 저희도 계속 이제 새로운 농담을 짜려고 하고 있지만은 사실 진짜 쉽지는 않은 것 같아요. 계속. 예, 이거는 완전히 자리 잡을 때까지는 우리는 1세대로 봐야 되거든요. 왜냐면 진짜 완전히 자리 잡았다고 생각하는 순간까지는 그 누구도 다 1세대로 저는 봐요. 그러면 여전히 지금도 저는 다 1세대로 보고 있어요. 왜냐면 진짜 스탠드업 코미디를 하려고 있는데 문제없이 하고 있다. 얘는 무대에 나오면 10분 동안 관객을 찢을 수 있다. 이 사람은 그러면 수익 문제 없이 이 예술 활동을 지속적으로 할 수 있는 환경이 셋업이 됐다면 그러면 오케이 스탠드업 코미디 2세대 끝났고 이제 2세대로 넘어가는 거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분석하고 있거든요. 지금 서울에서 제가 알고 있는 몇 명 친구가 있는데 애가 너무 웃겨요. 저보다 훨씬 나이가 어린 친구들이에요. 근데 이제 어디까지 왜냐면 스탠드업 코미디로 먹고 살지 못하니까 아니면 이런저런 여러 가지 이유들 때문에 이제 또 이렇게 라인들 있고 세력들 있고 쉽게 싸우고 그래서 이러한 문제들 발생해도 이 문제들로부터 영향을 안 받고 진짜 실력으로 인정받은 코미디언이 수익, 생활 걱정 없이 이 예술을 펼칠 수 있는 환경이 세탑이 되면 대한민국에서는 그러면 1세대가 끝나고 이제 2세대가 시작을 할 건데 이제 1세대 코미디언들의 제 보기에는 그 2세대로 넘기고 싶다면 두 가지 의미가 있다고 봐요. 하나는 레퍼토리의 다양화, 너무 빨리빨리 새로운 거를 짜야 돼요. 이거는 첫 번째 의미고 두 번째 의미는 새로운 코미디언을 발굴해야 돼요. 본인이 직접. 일단 종교처럼 나는 포교하듯이 이걸 해야 돼요. 왜냐하면 한 새로운 스탠드업 코미디언 한 명이 무슨 말이냐면 그분이 자기 지인들을 관객으로 데리고 올 거 아니에요. 그렇죠. 제일 진한 홍보는 스탠드업 코미디언의 지인들이에요. 스탠드업 코미디언들 만들면 그게 그냥 홍보다. 그 사람이 사람 데리고 오니까. 그렇죠. 그 사람을 솔직히 말하면 쓰고 버려도 되는 1년 동안 개인의 의견입니다. 한 1년 동안 애가 본인의 스탠드업 코미디언을 생각하고 우리가 너 너무 웃겼어. 그러니까 재미도 없는데 계속 이렇게 띄워줘. 야, 너 최고야. 애의 모든 지인들을 빨고 난 다음에 너무 잔인한 거 아닌가요? 근데? 어쩔 수 없어요. 자본주의 시장이 약간 생태계 그거네. 진화론에서는 어쩔 수 없어요.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본 적이 없는데 굉장히 되게 신기한 접근인 것 같아요. 새로운 접근이. 그 사람은 모든 지인들을 모든 이제 네트워킹을 이쪽으로 끌어당겨 난 다음에 이제 씁쓸한 현실 얘기해주고 너는 새로운 길을 못 찾게 해야겠다. 아니 진짜 다단계네. 그냥 야 들어봐 해가지고 야 너 2명 3명 더 데리고 와 해가지고 하고 이제 조금 이제 단물이 빠지면은 얘기를 해주는 거네요. 알겠지만 지금 상황이 안 좋다. 이러면서
뭐 이제 그 친구 근데 재미가 있으면 계속 하겠죠, 맞죠? 예. 그 친구이면 다단계랑 똑같아. 그럼 그 친구 다른 사람들 포기해요. 굉장히 재밌는 접근입니다. 예. 재밌는 접근이고 논리적으로 분석을 하면 이 결과 말고는 안 나와요. 근데 저도 생각을 하고 있는데 되게 어려워요, 이 코미디언을 모집하는 게. 근데 이거 정말 괜찮은 방법인 것 같아요. 뭐 예를 들면 윤수님 보기에는 애가 좀 웃기는 것 같은데 그래서 그 사람한테 얘기하세요. 야 너 너무 웃긴다. 한번 좀 시도하면 안 돼? 오픈마이크 한번 나와봐. 애가 나올 때 다 깔깔이 깔아줘야 돼. 그래서 애가 했을 때 사람들 다 웃잖아요. 야 너 안에는 보석함이 있었어. 아니, 누구도 그동안 발굴 안 됐나 봐. 근데 굉장히 치명적인 단점이 있습니다. 네. 이 코미디언들 대부분 그런 건 아닌데 몇몇 분들이 자기 스스로 굉장히 재밌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왜 1년 그렇게 되는 거 아니에요? 참아야 돼요. 참아야 돼요? 네, 모든 지인을 빨 때까지 참아야 돼. 약간 잘난 척하고 재수 없는 걸 참아야 되네요. 네, 다 지인들이 이쪽으로 끌어당기나. 아니 못 봤어. 아까 전에 나 다 터지는 거 못 봤어. 이거 다 참아내야 되네요. 1년이 현실 얘기할 때 근데 나는 초기에 너무 잘했는데 요즘 왜 못하지? 야 저번에 럭키가 있잖아. 너는 아마 그랬나 뭐 이런 케이스였나 봐. 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 근데 저희가 사실 주변에 뭐 사람들 만나잖아요. 네. 뭐 다른 일도 하고. 근데 이렇게 많이 합니다, 사실 실제로. 너 좀 재밌는 것 같은데 나 하는 거 같이 해보자. 스탠드업 한번 해볼래? 뭐 가족들 데리고 올 수도 있고 맞죠? 예, 친구 뭐 동생 다 데리고 올 수 있으니까 저는 조만간 시도해봐야 될 것 같아요. 예. 그렇게 해보셨나요, 근데? 우리 처음에는 소리 그렇게 터졌어요. 왜냐면 맨 처음에 했던 분들이 자기 지인들한테 얘기해주고 지인들을 끌어당기니까 아니면 지인들이 와서 보고 나도 이거 할 수가 있는데 예를 들면 상준이 형 지금 하잖아요. 네. 상준이 형이 한 3, 4년 전에는 우리 공연에 몇 번 오셨고 이거 진짜 새로운 스타일인데 근데 그때 안 하셨어요. 지금 하시는 거예요. 왜냐면 그때 이미 잘하고 계셨어요. 그 코미디 빅리그. 코미디 빅리그 하고 계셨으니까. 물론 지금도 스탠드업을 너무 잘하시고. 네네네. 이거는 그 예술에서 이런 장르가 있다는 거를 이쪽 분야에 관심이 조금이라도 있는 모든 사람한테 알려주고 한번 이 장르를 도전해볼래라고 해가지고 한 번 정도라도 도전할 수 있게끔 만들어줘야 돼요. 진짜 좋은 그 접근 방법인 것 같습니다. 좋은 생각이고. 저는 사실 막 그 포교 같은 느낌으로는 사실 생각을 안 해봤었는데 진짜 좀 적극적으로 시도를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사실 여기 팟캐스트도 그렇고 평소에도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부산에 일단 저희밖에 없어요. 서울에는 좀 있잖아요. 네. 그 코미디 하는 데가 한 대여섯 군데 저는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사실 굉장히 전국구적으로 많이 생겼으면 좋겠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경쟁이 아니라 정말 좀 건강하게 모든 전국적으로 생길 수가 없지만 이제 좀 지역별로 이렇게 뜨는 도시들 예를 들면 경상도는 부산 뭐 이런 식으로 뭐 충청도는 대전. 네네네. 저는 좀 많이 생겼으면 좋겠고 사실 부산에서도 다른 분이 하시면 전 좋을 것 같아요. 그냥 해가지고 같이 하고 하면 되니까. 우리 그래서 감사하게 생각해야 돼. 저는 아부다비에서 공연에 간 적이 있었는데 이제 거기 얼마나 열악하냐면 이제 어떤 코미디언이 있어요. 애 엄마는 대사관 직원이니까 애가 어렸을 때 미국에 오랫동안 살았다는 거예요. 엄마 따라. 네네네. 거기 스탠드업 코미디를 했어요. 영어로. 네. 근데 엄마가 다시 본국으로 가니까 본국에서 할 데가 없어요. 그 본국 어디냐? 사우디아라비아. 거기는 없나? 없어요. 층이 없어요. 아예 없구나. 네. 그리고 아직 제가 그분이랑 만났던 거는 2020년인데 아직 사우디가 그렇게 개방하는 시기가 아니었어요. 4년 전이. 그래서 그 친구가 스탠드업 코미디를 하려고 차를 몰고 10시간 정도인가 아부다비에 와서 공연하고 다음날 다시 사우디아라비아로 가고 이런 사람이 있었어요. 사우디로 가볼까요? 사우디 아예 없으니까. 그러니까 네. 블루오션이겠네요. 어떻게 보면. 네. 그러면은 조금 이건 다른 얘기인데 사실 저는 이제 한국인이고 이제 그 알파고님도 이제 한국인이 되셨지만은 여전히 그 일반적인 그 보통의 한국 사람들이 보기에는 그 알파고님이 이제 소수자 느껴진단 말이에요. 일단 외국 기아 한국인이시고 그 다음에 또 무슬림이시잖아요, 맞죠? 예. 그래서 이제 소수자에 대해 굉장히 박합니다.
한국 그 사회가 뭐 사실 외국인뿐만 아니라 뭐 성소수자라든지 네. 뭐 장애인, 네. 그다음에 노인들, 노인들도 소수자인가요? 하여튼 지금 다수인데. 네, 조금 많긴 한데 다수예요. 네, 여튼 그 굉장히 박한데 그런 한국 사회에서의 조금 그 소수자로의 삶은 조금 어떤지. 아니 소수자의 삶은 저는 이제 항상 그 얘기를 하는데 어렸을 때 왔기 때문에 한국 사회를 너무 자연스럽게 적응한 스타일이니까 전 다른 외국 분들이 겪었던 그 외국인으로서의 한국에서 그 어려운 삶, 갈등, 인종차별 이거 덜 당했던 생각보다 많이. 네. 그래서 저는 이 주제에 대해서 아니요 한국에서 외국인으로 살기 너무 편해라고 하면 또 그분들이 너무 화가 나고 왜냐면 분명히 그분들의 스토리를 들어보면 공감할 데가 없지 않아 있어요. 근데 막상 나는 그렇게 안 살았는데 그럼 뭐가 진리냐 진리가 뭐냐 이 질문이 나오긴 한데요. 제 보기에는 이거는 외국인의 잘못도 아니고 한국인의 잘못도 아니고 한국 사회가 겪어왔던 그 흐름의 결과라고 보여요. 왜냐하면 한국인들은 오직 외국한테 아니면 소수자한테 아니고 단순히 지역 간에도 갈등이 있는데 그렇죠. 같은 한국인 같은 이성애자한테도 똑같이 차별하는데 맞아. 너는 차별의 나라. 너는 무슨 외국인 주제에는 나 차별하지 말라고 하는 거는 좀 아닌 것 같고. 그러면 차별 당하는 게 맞다. 아니 스스로도 하고 있는데 뭔가 약간 또 오히려 당연한 거다 약간 이런 느낌인 건가요? 이제 그러면? 물론 문제들을 지적을 해야 돼요. 문제들을 지적하고 개선을 해야 되는데 문제 개선을 하려면 문제의 본질을 파악해야 돼요. 한국에 있는 인종차별의 문제하고 유럽에 있는 인종차별의 문제의 본질이 달라요. 일단은 한국 사람들이 인종차별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만큼 인종에 대한 지식이 없어요. 데이터가 없어요. 한국인한테. 그냥 다 외국인이에요. 뭐 어느 정도 뭐 중국, 일본, 미국 그리고 기타. 아니면 기타도 뭐 아프리카 그리고 그 외 뭐 이 정도로. 맞아. 좀 약간 정보가 많아야지 교류가 좀 많아야지 인종차별 할 수가 있는데 인종차별 할 만한 데이터가 없어요. 자 그러면 외국인들이 느끼는 이 불편함이 뭐냐? 외국인들이 느끼는 불편함이 한국인한테 했던 그 차별로부터 나왔던 불편함이지 외국인으로서 느낀 그 차별 아니에요. 사실 유럽이나 서양 국가들에 있는 차별의 본질은 달라요. 거기서 분명히 인종으로서 자신을 우월하다고 생각했어요. 흑인이라면 왜 그동안 좋은 나라를 안 만들었어? 그럼 걔네들이 미개한 새끼들이니까 우리보다 밑에 있는 새끼들이야. 이런 그 사고 마인드가 있었고 불과 한 150년 전에는 벨기에였는가 이제 유럽에 그 아프리카에 있는 흑인 애들을 잡아가지고 이렇게 동물원 마냥 전시를 했던 사람들이에요. 근데 거기에 있는 인종차별의 본질적인 문제의 그 내용하고 한국에서 외국인들이 느끼는 인종차별의 본질적인 그 내용이 좀 달라요. 배경이 달라요. 뿌리가 다르고 결이 다르다. 아예. 맞아요. 거기는 굉장히 좀 오래된 맞죠? 오래된 그 역사에서 오는 그런 인종차별인데 사실 한국에서 외국인 분들이 저도 정확히는 잘 모르겠지만 저도 당사자가 아니기 때문에 그냥 일단 다름에서 오는 차별로 보거든요. 저는 왜냐면 한국은 단일 민족이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게 좀 인간의 본성인 것 같은데 뭔가 나와 다르거나 평소에 보는 그러니까 낯선 것들에서 오는 두려움이 있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이상함이 있고 근데 거기서 이제 어떻게 보면 좀 차별이 온다고 보는데 왜냐면은 음식 같은 것도 처음 먹는 거는 저희가 조금 두려워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제 내 주변에 있는 이 사람들과 다르게 생겼구나. 거기서 이제 조금 오는 이질감 등이 약간 좀 차별로 또 이어지지 않나. 근데 이제 우리는 항상 이렇게 외모로부터 이제 이질감 얘기를 했는데 사실은 저는 일본에서도 한 달 특파원 생활한 적이 있었는데 한국하고 일본 아니면 제 보기에는 뭐 동양 동양에 있는 이질감을 느끼는 거는 외모도 없지 않아 있긴 하지만 외모보다는 윤리예요. 윤리.
이제 일본 사람들은 한국도 마찬가지인데 근데 교포 있어요. 똑같이 생긴 교포가 있어요. 네. 근데 너무나 미국 마인드예요. 네네네. 근데 어떤 외국인이 있는데 너무나 한국의 그 유교식 삶을 잘 살고 있어요. 나이가 한 살 많으면 형님이라고 해가지고 완전 한국화된. 예. 근데 겉으로 봤을 때는 한국인처럼 보여요. 근데 해유 뭐 이렇게 윤수 하와리 뭐 이런 좀 약간 뭐라 해야 되나 그 행동 자체가 한국스럽진 않아요. 그럴 때 한국인이 같은 민족이라고 해서 그 사람을 선택하는 걸까 아니면 다른 사람. 예. 저는 이런 경험이 여러 번 있었는데 한국인들은 생김새로부터 자기한테 가까운 사람보다는 느낌 그 윤리 행동에 있어서 자기한테 가까운 사람을 선택한 것 같아요. 행동 양상 같은 것들 정말 가지고 있는 가치관들이 맞죠. 아 근데 저 공감하는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은 좀 예시를 들자면은 약간 조나단 같은 느낌의 조나단은 완전히 지금 한국 사람이잖아요. 한국 거의. 사람들 조나단은 외국인으로 보나? 흑인으로 보나? 아니잖아요. 그러니까요. 완전 그냥 그러니까 한국인이잖아요. 예, 한국인인데 포장지가 흑인이지 그렇죠. 한국인이라고 보고 있어요. 사실은 애는 기화인지 아는지도 모르겠어요. 난민으로 저도 잘 모르겠는데 일단은 사실 오디오만 만약에 듣는다고 칩시다. 그러면은 아무도 이질감 못 느낄 정도로 사실 조나단님 같은 경우는 하여튼 이제 그 알파고님 말씀하신 건 조나단 같은 사람을 우리는 더 이제 한국 사람처럼 느낀다 이 말씀이시군요. 근데 저도 많이 공감하는 것 같아요. 예, 저도 많이 공감하고 사실 저는 예전에 여기 팟캐스트에서 얘기했던 게 그 우리 학교 공교육에서 인종차별에 대해서 인종에 관해서 교육을 이제 시작을 해야 된다. 사실 저는 그때 그렇게 얘기했었어요. 그 지금도 늦었다 사실. 한 적어도 한 10년, 20년 전부터 인종에 관련된 교육들을 본격적으로 시작했어야 됐는데 뭐 지금 좀 많이 늦었지 않나. 방금 말씀하셨잖아요. 지식이 없다고. 그러니까 이거는 무식한 게 아니라 무지한 거거든요. 그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사실 그거는 잘못된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알면서 막 이렇게 하는 거는 당연히 무식하고 잘못된 건데 저희는 정말 지식이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 이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가고 그다음에 어떤 또 갈등과 상처를 가지고 있는지 무지하기 때문에 그래서 또 거기서 오는 이제 좀 어떻게 보면은 본의 아니게 또 서로를 상처를 주는 상황들이 많이 생기니까는 저는 사실 좀 궁금했던 게 그런 거 요즘 근데 얼굴이 너무 많이 알려주셨으니까는 아닐 수도 있는데 그런 거 있잖아요. 사실 한국 사람들은 외국인처럼 보이는 사람들을 보면은 영어를 먼저 쓴다든지 뭐 아니면은 한국말 할 줄 아세요? 아니면 Do you speak English? 이런 거를 여전히 지금도 들으시나요? 아 그거는 저는 아직도 듣죠. 예를 들면 편의점에 가면 거기 이제 중년 여성분이 물어봐요. 오 한국말 잘하시네요. 그러니까. 저도 선생님도 한국말 잘하시네요. 했더니 저 한국 사람이에요 하면 아 저도 한국 사람이에요. 아 진짜요? 한국인이에요? 저도 진짜 한국인이에요? 베트남 사람이라고 생각했었는데 역으로 또 공격하시는군요. 아니 근데 정말 저는 예전에 이거는 제 유튜브에서 얘기했던 내용인데 한국 사회가 결국에는 다민족 사회로 결국에는 간다고 보거든요. 결국에는 그러니까 지금 다른 거대한 나라들처럼 저는 이 말을 동의하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다민족 사회하고 우리 다민족 사회라고 했을 때 우린 떠오르는 거하고 근데 사실 한국이 앞으로 갈 거는 같지 않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다민족 사회라고 생각하는 미국, 캐나다로 보면 그렇죠. 호주 같은 이민자들의 나라잖아요. 이민자들의 나라이다 보니까 사실 거기 있는 문화의 농도가 한국만큼이나 일본만큼이나 너무 좀 약간 두껍진 않아요. 너무 얕은 상황이에요. 그래서 그 나라에서는 많은 민족들이 왔고 그 민족들이 자기네 문화끼리 이렇게 살아요. 근데 한국하고 일본의 경우는 문화가 너무 농도 깊어요. 너무 오래도 5,000년, 만년 이러니까 너무 보이지 않는 쓰여지지 않는 수많은 지켜야 되는 규칙들이 있어 한국에. 그러다 보니까 외국인들 한국에 오면 이 문화에 견디지 못한 애들은 이 나라를 벗어나요. 저는 수많은 사람 봤어요.
10년 살았는데 아 적응 못하겠다 하고 떠나요. 근데 적응한 사람들은 오히려 한국에서 살기 너무 편해요. 오히려 딴 나라 가기 싫어요. 너무 불편해 딴 나라 가면. 자, 그 사람은 생김새로 한국인처럼 안 보이지만 근데 이제 적응을 했기 때문에 네. 그 사람은 한국인들이랑 다 만나고 자기 민족 사람들이랑 다 만나고 조금 더 미국이나 아니면 캐나다에 있었던 그 이민자들의 삶 패턴보다는 더 많이 현지화가 된 패턴을 하고 있어요. 조금 다른 느낌이군요. 네. 그래서 제 보기에는 한국에 있다는 외국인이 그렇게 많이 오지는 않지만은 네네네. 온다고 하더라도 우리는 미국하고 캐나다가 안 될 것 같다고 저는 봐요. 근데 저도 사실 이게 엄청 막 확고한 생각은 아니고 굉장히 롱텀으로 사실 생각한 거긴 한데 지금 이 얘기를 듣고 보니까는 또 약간 좀 다른 시각이 생긴 것 같아요. 예, 그 문화의 그 농도, 밀도가 굉장히 진하고 사실 호주, 캐나다, 미국 같은 경우는 정말 이민자들끼리 이제 세운 나라이기 때문에 그렇게 그냥 서로 그냥 어울려서 사는 건데 한국은 좀 그럴 가능성이 없지 않나 지금 그렇게 말씀하신 거죠. 근데 일단은 저희는 인구가 계속 또 줄고 있잖아요. 저 이것도 사실 너무나 다른 방송에서 여러 번 얘기를 했는데 제일 좀 특히 싫은 거 뭐냐면 한국에서 인구가 이제 감소하고 있어요. 그래서 외국인들 받아줘야 돼. 야, 왜 인구가 감소되고 있어요? 이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한국에 와도 외국인들도 아기를 안 만들 거야. 나 봐봐요. 아들 하나밖에 없어요. 맞네. 한국 자체가 헬이니까 어차피 외국인 와도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외국인이 와봤자 안 변해요. 외국인끼리 여기 와서 딩크족으로 살겠네요 그냥. 제가 그나마 한국 여자랑 결혼했는데 제 친구가 기화했어요. 그 이제 훌륭한 교수였기 때문에 이제 한국인을 기화했는데 이제 같은 터키 여자랑 결혼했어요. 그래서 몇 년 지나가니까 그 터키 여자도 기화가 됐죠. 근데 걔네들도 아예 못 만들었어. 그냥 하나만 만들고 더 이상 안 되더라고. 힘들어서. 예. 데리고 와도 안 돼요. 이거는 약간 그냥 용광로에 맞죠? 지금 이런 거예요. 지금 이거는 이제 물병인데 여기 이제 구멍이 있어. 여기서 물이 빠져. 그럼 물을 더 많이 붓자. 아니 여기를 닫아야 돼. 맞네. 여기서 사실 어떻게 보면 한국 사람들이 밖에도 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미국에도 한국 사람들 한인들이 많이 살고 하는데 그 사람들도 데리고 와도 결국 안 될 거기 때문에 그냥 똑같네요. 그냥 외국인이 와도 이민자를 받아도 여기 한국에 오면은 여기서 애 낳으면 안 돼. 이렇게 되는구나. 그냥 인구 수만 늘어나는 거네요. 어떻게 보면은. 그러니까 발전이 없는 거네. 그 미래에 대한. 문제 왜 애기가 못 만들어요? 이제 주택 문제 본질이 뭐냐? 부동산 시장의 문제가 뭐냐? 그리고 솔직히 말하자면 부동산 시장도 제 보기엔 둘째 문제예요. 첫 번째 문제는 한국 젊은이들은 결혼에 대해서 몰라요. 결혼에 대해서 모른다. 저는 결혼 자격증 없는 사람들 결혼하면 안 된다고 봐요. 결혼 자격증. 자격증을 따야 된다. 네. 저는 왜냐하면 이제 한국 여자랑 결혼했기 때문에 수많은 커플들이랑 너무나 가까운 인연을 갖게 됐잖아요. 한국 커플들. 제가 느낀 거 뭐냐면 한국 여자는 결혼에 대해서 잘못 알고 있고 한국 남자는 지식 자체가 없어요. 근데 그냥 결혼하는 거다. 네, 남자는 아무것도 모르고 결혼하고 여자는 잘못 알고 결혼해요. 둘 다 문제이니까 결국 결혼해봤자 이혼으로 끝나요. 되게 재밌는 그 생각인데 그 여자분들이 보통 많이 잘못 가지고 있는 그 생각이 뭔가요 그러면? 결혼에 있어서는 남자로부터 기대해야 되는 것들, 기대하지 말아야 되는 것들, 문제가 터질 때 그걸 해결하는 법들, 거기에 대해서 갖고 있었던 그 해결 방법들 아니면 분석들이 현실이랑 아무런 상관이 없어요. 조금 이제 현실적이지 않은 생각들을 가지고 결혼에 임한다. 근데 남자들은 아예 그냥 생각이 없고 아예 몰라. 뭐 문제가 터질 때는 이런 거야. 뭐지? 왜 이거 터졌지? 어떻게 해야 돼? 결혼하면 다 좋은 거 아니야? 갑자기 이런 문제 왜 생기는 거야? 이렇게 되는 거예요. 몰라요. 사실 그 상황에 또 애까지 생기면 이제 더 카오스가 혼란의 카오스가 되는 거네요. 그래서 저는 분명히 결혼 자격증 없이는 젊은이들이 결혼하면 안 된다고 봐요.
근데 저도 지금 미혼이고 네. 저는 연애도 지금 안 하고 있는데 저도 몰라요. 근데 지금 생각해 보니까 네. 결혼에 대해서 1도 모르는 것 같아. 네. 그냥 되게 단순한 생각밖에 없거든요. 그냥 좋은 사람 만나서 결혼하자. 이게 정말 남자들이 대부분 생각이거든요. 근데 뭐 좋은 사람이랑 만나도 네. 싸워요. 그렇죠. 70 사람이 나쁜 사람 아니었지만 우리는 네. 이혼까지 갈 뻔했어요. 그러니까요. 네. 이거는 결혼이 일종의 그 안에서 지식이 있고 알아야 되는 뭔가예요. 네. 뭐 예를 들면 운전은 운전 자격증이 없으면 운전 못하게 하잖아요, 나라가. 네. 제 보기에는 결혼도 지금 21세기에 들어오면서 원래 부모들로부터 내려왔던 그 너무나 자연스럽게 그동안 내려왔던 그 결혼 지식이 네. 우리 세대를 걸치면서 내려오지 못했어요. 어느 순간 끊겼구나 그게. 네. 원래 내려왔었던 거 있었어요. 왜냐하면 우리 부모님들의 세대 시절, 그 시절에는 환경이 달랐기 때문에 그분들의 갖고 있었던 결혼에 대한 지식들의 문제가 있다고 우리가 판단하다 보니까 거기로부터 내려오는 모든 지식을 다 우리는 쓰레기통에다가 갖다 버린 거예요. 잘못됐다고 생각해서 아니면 너무 구시대적이라고 생각해서. 이제 물론 당연히 구시대적인 것들이 없지 않아 있는데 근데 이건 하나의 학문이잖아요. 그렇죠. 학문을 그냥 쓰레기통에 던지면 안 돼. 예를 들면 예전에는 우리는 이제 이제 자동차를 만들었을 때 네. 지금 이제 전기 자동차가 나왔잖아요. 네. 근데 원래 자동차에 대한 모든 지식을 갖다 버리진 않아요. 그냥 엔진만 전기로 바꾸고 네. 그 지식으로는 그대로 내려오잖아요. 우리 부모님들 시대에 있었던 좀 잘못된 남녀 변등 문제라든가 네네네. 뭐 여성들이 조금 더 불리하다는 거라든가 이런 문제들이 있었는데 우리 시대에 안 맞는 거 그 몇 개 문제가 있다고 해서 부모님들로부터 내려와야 되는 그 전체 지식이 쓰레기통에 있어요. 그래서 결혼에 대해서 사람들이 잘못 알고 있어요. 아니면 아예 모르고 있어요. 사실 저희 부모님도 그런 얘기를 안 했잖아요. 해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네. 아예. 그냥 너 결혼해라. 이게 다지. 너 빨리 결혼해라. 결혼을 했을 때 네. 문제가 터질 때 어떻게 해야 되냐. 그렇죠. 저도 무슨 문제가 터질지 근데 모르겠지만 알아야 되는 골든 룰들이 있어요. 이 골든 룰들 모르고 결혼하면 문제가 터지거든요. 예를 들면 제가 먼저 결혼했는데 제 남동생이 다음에 결혼했어요. 제가 남동생한테 몇 번 얘기를 했는데 제가 이제 모르겠어요. 왜 내 말 알아듣지 못하는데 제가 여러 번 얘기했거든요. 야, 너 부인이랑 싸울 때 부인이 너한테 얘기했던 그 쌍욕이라든가 그 이상한 말들을 죽어도 엄마한테 얘기하지 마. 너 엄마한테 그 얘기를 하잖아요. 다음날 너의 마누라가 와서 너를 뽀뽀하면 그 마누라로부터 들었던 그 말들이 또 다 까먹어요. 근데 엄마가 까먹진 않아요, 그거. 어머님이 들었으니까. 네. 어머님이 이 이상년이 나의 귀한 아들을 그렇게 괴롭혔다고? 다 누적이 돼요. 너 이거 하지 마라. 여러 번 얘기했는데 말을 안 들었기 때문에 결국 엄마하고 마누라 중에 한 명을 선택해야 되는 상황이 더 나와버렸어요. 이런 골든 룰들을 모르고 결혼을 하면 이골이 나요. 저는 감사하게도 이런저런 좀 약간 기자로서의 좀 지재 능력도 있고 이런 규칙들을 알고 결혼했어요. 그래서 저는 집사람이랑 아무리 예전에 싸운 적이 많았어도 단 한 번도 저는 제 엄마 아빠에다가 내 마누라 나한테 이런 말들 했다라는 말을 한 적이 없기 때문에 저하고 마누라가 싸우면 제 엄마 아빠는 무조건 집사람 편이에요. 왜? 왜냐면 제가 나쁜 얘기를 전달한 적이 없기 때문에 좋은 사람으로 네, 엄마 아빠 보기에는 우리 철없는 아들을 지켜주는 챙겨주는 불쌍한 아가씨. 왜 이러한 골든 룰들이 몇 가지가 있고 그걸 이제 배경 철학적인 이제 설명을 하면서 이제 습득을 하고 결혼을 해야 되는데 이거 없이 결혼하면 그 결혼이 제 보기에는 실패로 끝날 확률이 높아요. 중돌하다 보니까 습득하지 못한다면 중돌할 때마다 좀 선배를 만나서 그 선배로부터 이제 조언을 구하지 못한다면 그냥 이혼으로 달려가는 관계예요. 그냥 제가 이제 느끼는 그런 느낌은 약간 정말 기술적인 그런 부분보다는 약간 관계적인 그런 거를 많이 알고 결혼하라 이런 느낌이네요, 그죠? 아니 일단은 단순히 처음에는 감정이 통하는 여자를 아니면 감정이 통하는 남자를
그리고 어느 정도 세계관이라든가 이런저런 좀 약간 맞아줘야지 결혼할 건데 맞았다고 해서 문제 안 터지는 거 아니에요. 네. 한국에서 진짜 문제가 뭐냐면 너무나 워낙 유교적인 배경 때문에 좀 약간 완벽주의가 다른 나라들에 비해서 좀 심한 분위기긴 한데 항상 자기 주변에 있었던 제일 잘된 부부를 보고 거기 안 맞아주면 거기에다가 이제 비난을 하거나 아니면 비교하고 그건 아니에요. 맞아, 각자의 그게 다른데. 네. 네. 그리고 예를 들면 우리는 이제 A라는 문제에 있어서는 그 집안을 보고 와 걔네들 너무 잘하고 있는데 우리는 왜 이래 하고 우리 불만이 있어. 근데 A라는 문제에 이 집안이 괜찮지 나머지 문제들에 대해서 이분들은 어떤지 모르잖아요. 그렇죠. 거기 또 문제가 있을 수도 있는데 우리는 괜찮고. 근데 사실 이게 결혼하면 이제 부부가 됐을 때 그 어떤 지금 관계적인 문제에서 생기는 건데 이건 저는 사실 보통 결혼하기 전에 연애할 때도 똑같은 문제라고 보거든요. 아 연애했을 때 관계하고 물론 이제 사람마다 다르긴 하지만 그것도 달라요. 법적으로. 근데 결혼식이라는 거는 결론적으로 결혼 이전은 동거한다고 하더라도 결혼식이라는 거는 하나의 식이잖아요. 식. 이제 대중한테 알리는 거예요. 이제부터는 성적으로 그리고 재산적으로 우리 서로를 책임지는 거다라는 거를 사람들한테 알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식을 올리기 전에 그리고 이 식을 하고 난 후에 그거 다르잖아요. 네네네. 지금 대통령이 당선되면 뭐예요? 대통령 취임식을 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쿠데타를 하면 그냥 가서 대통령 자리에 앉으면 식을 올리고 대통령 자리에 앉는 사람이 국민한테 주는 이미지하고 식을 올리지 않고 대통령 자리에 앉는 사람이 국민한테 주는 이미지가 달라요. 그래서 식을 올리기 전에 그 여자하고 나의 관계하고 식을 올리고 난 후에 나하고 그 여자의 관계가 달라요. 왜냐면 식을 올리기 전에 우리 헤어져도 돼요. 그래서 조금 더 좀 약간 받아들이는 자원이 달라요. 근데 식을 올리고 난 다음에는 아 다들한테 알렸는데 그렇죠. 책임감이 더 커지는 거죠 사실. 그러다 보니까 부담감도 그만큼 많아져요. 그래서 그 부담감으로 오히려 예전에 쿨하게 넘어갔던 문제를 이제는 쿨하게 못 넘어갈 수도 있어요. 그럴 때 이제 생기는 문제를 어떻게 극복을 해야 되냐. 이제 그 결혼을 하게 되면은 생기는 문제들이 사실 그 전에도 생겼을 수도 있는데 그걸 대하는 아예 맞죠. 책임감이라든지 태도가 아예 바뀌어 버리니까. 우리 진짜 코미디 팟캐스트였는데 결혼 얘기 많이 했어요. 뭐 어떻습니까? 사실 근데 이게 진지한 얘기 하다 보면은 또 웃음이 많이 나올 때가 많거든요. 근데 안 나왔어 이번에. 뭐 그럴 때도 있죠 뭐. 뭐 어쩌겠습니까 뭐. 항상 그럴 수는 없으니까. 부산 오들. 나중에 알파고님은 공연장 가서 많이 웃겨 드릴 테니까는 공연 보러 오십시오. 알파고님 공연 보러 오시고 그럼 저희 이제 살 마무리를 하고 사실 요 부산에 좀 자주 오셨나요 근데? 몇 번째? 예전에 대학교 시절 때는 자주 봤었죠. 거의 지금 한 10번 이상 방문하신 거죠 그러면? 부산을 10번 넘죠. 대학교 시절 때만으로도 10번 넘었을 텐데 지금 20년 오래 지나갔는데 사셨으니까. 왜냐하면 대학교 시절 때는 이제 아시다시피 여기 이제 UN 공원 있잖아요. 거기 이제 튀르키예 군인들의 유해들이 있고. 그래서 대학교 시절 때는 튀르키예랑 관련된 행사가 부산에 많이 열렸고 열릴 때마다 저는 학생으로서 와서 좀 이런 저런 일들을 해왔어요. 많이. 그래서 부산 많이 왔어요. 숫자는 모르겠어요. 셀 수 없을 만큼 많이 왔다. 셀 수 없을 정도로 많아요. 저 서울 다음에 제가 살았던 도시 그 맨 처음에 살았던 도시 대전으로 제외하면 서울, 대전 다음에 부산일 거예요. 아 살았던 도시 제외하면은 제일 또 많이 방문했던 도시군요. 그러면은 부산에서 좀 좋아하는 그런 장소 있으세요? 최애 장소? 난 여기 가는 거 좋아한다. 광안리 좋죠? 광안리. 광안리 좋죠. 그리고 한 광안리 정도? 왜 근데 바다라서? 네, 바다라서. 이 서울은 진짜 뭐라고 해야 되나 저는 한국에서 살면서 이제 서울에서 살면서 이제 제일 불편하다 느낀 거 뭐냐면 이제 서울에도 한강이 있지만 한강 옆에다가 강을 보는 가게들은 많진 않아요. 다 공원이나 러닝. 맞죠. 근처에 그런 식당들도 없고 없어요. 그래서 서울은
이제 좀 약간 넓은 데에서 좋은 경치를 보면서 밥을 먹고 커피를 마실 수 있는 장소는 서울 시내에 없어요. 좀 약간 성북 쪽으로 가야 되거나 아니면 네. 남양주 쪽으로 가야 되거나 서울 안에서 사는 거는 그래서 저는 자리를 개발해야 돼 자꾸. 근데 잦았다 그럼 비싸요. 또 다시 시작이네. 아니 그 원래 커피는 원래 네. 한 4-5천 원인데 거기서는 뭐 12,000원, 15,000원. 어떻게 보면 이게 저출산으로 이어지는 문제 아닌가요? 맞잖아요, 다. 네, 다 그쪽으로 가요. 맞아요. 예전에 제가 그런 독서 모임, 뭐 시사 모임 같은 걸 한 적이 있는데 모든 문제들이 그 원인으로 돌아가면 저출산이 엄청 관련된 게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저출산이 해결되면 또 해결될 문제들도 제 많고. 보기에는 이 네. 문제가 저출산을 만든 거 뭐? 아닌가. 왜냐면 네. 사람이 생각이 너무 좀 약간 번거로워요. 그러니까 이걸 풀어줘야 되는데 서울에서 살면서 풀어줄 때가 많지는 않아요. 한국 정말 문제가 사실 많습니다, 그죠? 제 보기에는 하여튼 여러 가지로 왜 한국을 고르신 거예요, 도대체? 이렇게 저는 그 선택에 힘든 대해서 나라. 후회가 없어요. 왜 없습니까? 네. 좋습니다. 그러면은 저희가 이제 진짜 마무리해야 될 것 같은데 혹시나 저희 이 팟캐스트에서 네. 보고 싶은 사람 있을까요? 나 다음에 이런 사람이 나오는 걸 여기서 보고 싶다. 굳이 개인적으로 좀 약간 좋아하는 그런 유명 인사 없으세요? 잘 없어요. 잘 없어요? 네, 왜냐면 여기서 주로 어떤 얘기들 했는지도 알아야 되는데 네. 굳이 잘못된 이름을 언급하다가 그냥 아무나 얘기해도 예전에 뭐 일론 머스크도 나왔었고 트럼프도 나왔었고 박형준 시장님도 나왔었고 여기 나왔어요 트럼프가? 아니요 나오진 않았는데 그냥 희망사항 얘기하는 거예요. 그냥. 희망사항. 보고 싶은 사람 있다. 제가 요즘은 미국에서 네. 잘 보고 있는 코미디언이 있어요. 막스 아미니. 막스 아미니. 예. 요즘은 크라우드 워크 엄청 많이 하는. 요즘은 누구한테 말해도 나한테만 알고리즘 터질 줄 알았는데 한국인 외국인 누구한테 말해도 너도 봐? 너도 봐? 너도 봐? 그 친구 굉장히 한 3-4년 동안 되게 좀 핫하지 않았나요? 계속? 아니 언제부터 포기하기 시작하셨어요? 저는 한 3년 정도 된 것 같아요. 예. 저는 그다음 샘 모릴이랑 그 크라우드 워크 잘하는 친구들은 전 많이 봐가지고. 예. 하여튼 그분은 멋있으세요. 뭐 그냥 희망사항이라서 네. 아무도 얘기한 사람이 나온 적이 없습니다. 그러면은 맥스 아미니를 우리 팟캐스트 부산어들에서 보는 그날까지 저희는 계속 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안녕.